2015년도에 학생회장을 맡게 된 유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학과 종강 특강에 여러 학우분들을 위해서 외부 추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최일철 교수님이시라고요. 지금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의 사회심리학 박사이신 최일철 교수님의 애제자이시면서 현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계시고요. 박사후 과정을 받고 계신 최종환 강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하승철 교수님께서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참 괜찮은 선배님이라고 꼭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은 일상에서의 행복이라는 주제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뜻깊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종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 있는 최종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제 하승수 교수님께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제 학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대학원 시절에도 전공은 달랐지만 함께 공부했었기 때문에 선배님이 한번 왔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듣고 생각할 여를도 없이 바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보통 때 이런 큐카드를 안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승수 형 볼 때 좀 잘 보이려고 큐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오늘 바쁜 일 있으시다고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 농담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 동안 행복하다 혹은 행복하십니까? 행복과 관련된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몇 번쯤 사용하시는 것 같으세요? 한두 번?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국민 행복이죠. 행복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 기관에서는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이 실제 한국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개인 수준이 아니라 언론이나 서적 그리고 정부 기관물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지난 10년간 가장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된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에서 행복은 그냥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치면서 행복은 국가가 이제 줘야 할, 어찌 보면 무척이나 사적인 단어가 공적인 단어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행복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자랑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명함을 만들어 주는데, 저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명함을 기존에 사용하던 흰색 명함이 아니라 이렇게 색깔 있는 명함을 해주세요. 그 색깔도 저희 센터에 있는 스태프분께서 하나, 둘 얼굴을 보면서 관상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빨간색, 어떤 분은 갈색, 그리고 저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약간 푸른 계통의 색깔의 명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명함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며칠 전에 저희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그 집안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죠. 그랬더니 저희 사촌 형이 너 요즘 뭐 하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함을 드리면서 지금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시큰둥하게 받아보시면서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는 곳인데?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서시면서 저희 형수에게 그래서 종환이는 요즘 뭐 한대?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수가 몰라. 행복이란 이상한 것을 연구한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졸지에 저는 이제 이상한 걸 연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행복연구센터가 아니고 암연구센터였다. 혹은 불안연구센터였다. 우울연구센터였다. 라고 하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행복을 연구하니까 참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비단 저희 사촌형의 문제뿐 아니라 제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람분들 만났을 때 뭐 하고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저 행복을 연구합니다 라고 하면 표정이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동일한 표정이에요. 아, 너 참 이상한 거 하고 있구나. 혹은 너 그냥 노는데 그냥 논다고 하기 미안하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든 거 아니냐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좋은 차, 어떤 분들은 좋은 집, 저 가장 친한 친구 지금 하승수 교수님이 계셨으면 제가 말하면 아하 했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젊은 여자와 결혼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고3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가장 큰 목표겠죠. 분명히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목표가 각기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 거죠. 즉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 방식이 제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와 결혼하는 게 목표가 다른 방식인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독일제 좋은 자동차,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밖에서 한강이 보이는 좋은 아파트,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을 연구한다는 것, 조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암을 연구하는 것, 혹은 불안을 연구하는 것, 경제를 연구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 목표가 행복해지는 것이냐? 너무나도 원초적인 질문인데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4가지 조건을 줍니다. 한 조건은 행복하고 부자인 경우, 또 다른 조건은 행복하지만 가난한 경우, 또 다른 조건은 부자지만 불행한 조건, 마지막으로는 가난하고 불행한 조건이죠. 이 4가지 조건을 주고 묻습니다. 이 4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즉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답을 한 건 부자고 행복한 거겠죠. 그리고 가장 나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가난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관심을 가졌던 건 바로 이 2 조건입니다. 바로 가난하지만 행복한 조건, 그리고 부자지만 불행한 조건, 둘 중에 어느 조건이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 물었더니 결과는 예상하신 분도 있고 예상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난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부자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 발 더 나가 이 학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것 같냐? 라고 물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은 비단 미국만의 믿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사를 해봤을 때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즉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이 행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이 행복을 연구한 지가. 실제로 우울이나 불안을 연구한 지는 100여 년이 지났죠. 그런데 행복을, 저 사람이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 겨우 15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한 삶이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요소인데 왜 사람들은, 특히 심리학자들은 그동안 행복을 멀리했는가? 거기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학문적인 이유인데요. 심리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주면 그 사람은 결국 행복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함을 느낀다, 불안을 느낀다, 혹은 아주 부정적인 정서를 항상 느끼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심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은 것이 그 부정적인 정서의 정체를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고 계신 부분인 거죠. 그런데 최근 심리학자들 중에 일부 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과연 긍정과 부정이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되느냐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걸 없애주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새로운 질문 같기도 하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에겐 꽤나 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었던 거죠. 부정이 없으면 긍정이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하루 동안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붉은색 계통이 나는 표가 긍정 정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색깔이 나는 것이 부정 정서예요. 보면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긍정 정서도 올라갔을 때 부정 정서가 꼭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부정 정서가 올라갔을 때 긍정 정서가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긍정 정서 따로 부정 정서 따로라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것을 없애줬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아플 때 그 사람의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아주 건강해졌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이고 또 다른 임무, 그 사람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을 공부하고 있는 학자들은 지난 100년간의 심리학을 네거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해요. 즉 부정적인 부분만 연구했다는 거죠. 하지만 부정과 긍정은 서로 구분됐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1년 전에 이제 대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요즘 대중 목욕탕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큰맘 먹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아주 작아요. 목욕탕 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강당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목욕탕인 거죠. 들어갔더니 할아버님께서 장사하실 생각도 없나 봐요. 그래서 표 주세요 했더니 그냥 돈 놓고 가서 갈아요.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욕조에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찬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님이 없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아주 귀찮게 이를 데 없어 보였던 할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찬물을 잠궈주고 그냥 나가세요. 그런데 찬물이 안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필요한 건 지금 뜨거운 물이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은 찬물이 없다고 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뜨거운 물은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아주 귀찮게 찬물 없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싶어서 바로 나온 기억이 있는데 그게 기존의 심리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나쁘지 않았으면 됐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그리고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궜다고 해서 반드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최근에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혹은 사이언스 오브 해피니스라고 불리우는 긍정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복 중요하죠. 우리 삶의 목표가 다 행복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왜 연구를 안 했느냐? 행복이 중요한 것도 맞고 그래. 너희 말대로 행복과 불행이 서로 분리됐다고 하자. 즉 긍정의 수도꼭지와 부정의 수도꼭지가 따로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긍정의 수도꼭지를 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니냐.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은 따로 연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가 성공을 하면, 그리고 이 성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회적 권력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일 텐데 그걸 뭐 어렵게 공부하냐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 이스털린 파라독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발견했냐면 미국의 1957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을 조사해 봅니다. 조사해 봤더니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실제 경제 성장률이 약 300% 정도가 올랐어요. 즉 끊임없는 증가세를 보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 사이 동안 자신이 very 해피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30%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미국은 지난 57년과 지금 2003년을 비교했을 때 몰라볼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즉 더 잘 살게 되고 더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즉 경제적 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진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큰 파라독스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가장 쉬운 답은 이런 거였어요. 부와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분명히 다른 요소, 우리 눈에 보이는 요소, 경제적 지위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성공의 조건들과 이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해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장난 삼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서울대 학생들의 행복을 예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아주 아카데믹한 연구는 아니었고요. 그냥 오랜만에 한국 돌아왔으니까 워밍업 하는 단계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울대 학생들의 행복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아까 전에 취업이라고 말씀하신 분 있었죠? 예, 취업. 또 뭐 있을까요? 학점도 가능할 수 있겠죠. 취업과 학점은 관련이 깊으니까. 학점. 그리고 가계 소득. 얼마 잘 사는지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막상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대학 와서 신경 많이 쓰는 게, 특히 여학생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게 외모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셀프 리포트를 합니다. 본인의 외모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외모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몸무게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여학생들이 60kg 잘 안 넘어요, 다. 그래서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셀프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 물어봤습니다. 이 역시 약간 의심스러워요. 남학생들이 다 키가 175 이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당연히 행복을 예언하겠지라고 믿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행복을 전혀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은 그 학생들의 학점, 학과, 얼마나 잘 사는지,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키가 큰지, 말랐는지, 뚱뚱했는지 행복과 무관했습니다. 행복을 예언할 수 있는 요소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이후에는 전혀 예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강한 믿음,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조금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죠.
학생들에게 성공은 학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취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 성공은 외적 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학생 개인의 행복을 예언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현상이 국가 수준에서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행복 심리학자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연구 대상이자 문제아인 국가 세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이 한중일 때문에 박사 논문을 받은 행복 심리학자가 10명도 넘어요. 아주 땡큐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한중일 모두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경제대국 2위다, 3위다. 지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탑5 안에 드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행복 점수는 무척 낮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료는 이제 월드폴을 하는 유엔의 한 단체가 갤럽에게 요청을 해서 각 국가별 행복 점수를 본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GDP 순위는 뭐 1위가 미국이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 이제 한국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GDP 순위로 하면 24위예요. 총 83개국 중에. 그런데 행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뭐 삶의 만족도 그리고 긍정적인 기분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와 관련된 positive feeling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덜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negative feeling 등수가 그 어떤 것 하나도 GDP와 비등비등한 게 없죠. 다 GDP도 떨어져요. 특히 negative feeling 부정적인 정서를 덜 경험하는 수준은 77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시면 승객들이 다 얼굴이 뭔가 화가 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우울해져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게 77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소셜 사이콜로지컬 리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일의 자율성을 느끼느냐 자신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즉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세 가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동기가 충족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세 가지에 충족되는 정도를 보게 되면 83위예요. 이 등수가 쉽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보면 탄자니아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아주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GDP가 89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된 국가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거기에 사이코로지컬 니즈가 해결되는 정도가 58등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율성을 느끼는 정도를 탄자니아 국민들보다도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GDP는 몇 배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국가적 수준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이런 거죠. 성공한다, 돈을 많이 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표 역시 심리학자들이 많이 사용되는 표인데요. 미국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미국의 연봉을 조사한 겁니다. 연봉을 조사했는데 미국의 실질 연봉이 약 5만 5천 불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일을 풀타임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6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5만 5천 불, 뭐 4만 불은 파트타임 다 합쳐서고 풀타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 풀타임 잡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 6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보게 되면 인컴이 즉 자신의 소득이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월급이 크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한계점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8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한 7만
7, 8천 불 정도 되거든요. 저 정도까지 벌면 인컴이 증가되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컴이 당연히 2만 불 때보다는 3만 불일 때, 3만 불일 때보다는 4만 불일 때 더 증가되죠. 그런데 일정 임계점, 즉 제가 말씀드린 8만 불에 도착하게 되면 그 이상부터는 인컴이 증가된다고 해서 그다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디냐? 미국 사회에서는 연봉이 12만 불 정도가 돼야지 아, 저 사람이 좀 잘 사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8만 불에서 저 12만 불까지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일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만 불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아, 성공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느냐? 이 표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두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긍정과 부정은 반드시 반대가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공이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라는 깨우침을 얻고 나서 바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아, 이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즉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상이구나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심리학자들 혹은 사회학자들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학적이라는 말이 꽤나 팬시하죠. 아, 그래서 뭔가 좀 대단한 게 나올 거야. 지금부터 이제 귀를 쫑긋해야지 했는데 막상 제 특강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남는 건 그치, 심리학자가 그럼 그치, 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 할지라도 그 상식을 실증적인 증거로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것도 과학이 갖는 아주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밑밥을 까는 거예요. 어떤 밑밥을 까느냐? 생각보다 안 신기할 수 있다는 밑밥을 까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임피리컬 데이터가 있는, 즉 실증적인 증거가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자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바로 그 현상 혹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조작적 정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측정 가능하도록 재정의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그래, 내가 배운 게 맞구나 하는 표정이시고 또 몇몇 선생님께서는 눈빛이 흔들리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재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첫 번째 임무고 첫 발걸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한 줄로 한번 머릿속으로 정의를 해보세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 와이프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 그 언제 행복한지를 알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와이프가 식군동하고 있을 때 5살 된 제 딸이 오더니 환한 표정을 지면서 자신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고서는 아빠 나 지금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귀엽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제 와이프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여보, 나는 새로운 가방이 생길 때 행복해. 나 지금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해? 여기 결혼하신 남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얼마나 현명하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라고 말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당신이 처가에 갔을 때 제일 행복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역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역사라는 책을 쓴 그리스의 대철학자 적어왔는데 또 까먹었네요. 헤로도토스가 그의 저서 역사에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입니다. 그 역사라는 책을 페르시아 전쟁의 관계를 쭉 다룬 서양 문학, 서양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서양 철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질문이 뭐냐면 결국은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류의 탄생과 함께 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계속되어 왔던 거죠. 행복에 관련돼서는 그 시작점을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헤로도토스로부터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두 명의 그리스 철학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행복을 유다이모닉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혹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밸류를 성취하는 것, 즉 자신이 세운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한 유다이모닉한 접근이 있고, 반대로 행복이라는 것은 쾌락과 같은 것이다. 그냥 기분 좋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일 있으면 행복이다라고 말한 히도니즘이 있습니다. 먼저 유다이모니즘을 보게 되면 유다이모니즘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하면 유다이모니즘과 히도니즘이 모두 결합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유다이모니즘,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포텐셜을 다 나타내고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됐을 때 진정한 행복, 즉 참선을 이룩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유다이모니즘 접근이라고 하면 히도니즘 접근은 쾌락주의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죠. 자, 행복 별거 없어. 그까이 거 그냥 기분 좋으면 돼. 좋은 거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두 명의 대학자들의 접근은 이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유다이모닉한 행복이십니까? 히도닉한 행복이십니까? 잠깐 한번 포를 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유다이모닉한 행복이다. 즉, 참선을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들어. 예, 그리고 아니다. 행복은 히도닉한 것이다. 손 한번 더 주시겠습니까?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나에게 행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세요. 이 논쟁은 서양 철학사를 살펴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그 논쟁에서 근세에 들어오기 전까지 승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행복은 사치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신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유다이모닉한 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히도닉한 행복은 죄악시 됐었어요. 어디 감히 쾌락을 추구하다니 라고 하면서 금서처럼 됐었던 거죠.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 심리학에도 이어집니다. 바로 두 가지 입장에서 행복을 조작적으로 저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히도닉한, 또 하나는 유다이모닉한 접근인 거죠. 먼저 쾌락주의적 접근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제 톡이 끝나고 났을 때 한 사람의 이름을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바로 에드 디너, 이분의 이름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의 교수로 있는 분이시고요. 행복 연구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냥 행복 연구, 긍정심리 하는 사람들은 에드 디너는 행복,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바로 히도닉한 접근에서 정의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즉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히도니즘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의 히도니즘은 쾌락이었습니다. 즉 신체적인 만족이 있어야지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드 디너는 당연히 그와 같은 신체적인 만족도 행복이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어떤 원천이든지 간에 본인이 기분이 좋은, 즉 좋은 기분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쾌락처럼 뭐 육체적 쾌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혹은 본인이 남들을 도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긍정적 기분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즉 행복은 긍정적 기분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행복을 정의하는 조작적 정의로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에 반해 유다이모닉한 접근은 라이언, 데스, 리프 세 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저게 한 이름인 줄 알고 라이언, 데스, 리프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하는데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라이언 한 명, 데시 한 명, 리프 한 명. 이 사람들은 그 주요한 무대가 되는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라체스터예요. 라체스터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렇게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를 실현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을 psychological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정의합니다.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드 디너는 좀 사람이 서글서글하게 생겼죠. 정말 좋은 게 좋은 것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생겼죠. 그에 반해서 지금 이게 라이언인데, 라이언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되게 단호해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처럼 정말로 자기 성취를 꿈꾸는 사람처럼 생겼죠. 직접 만나보면 그래요. 그리고 말도 그렇습니다. 즉, 이 연구자들이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얼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도 행복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모와 자녀, 특히 사춘기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번 부닥치면서 하는 이야기 그거죠. 야, 엄마는 너에게 큰 걸 바라지 않아. 난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엄마 나 지금 행복해. 하나 불행한 게 있으면 엄마 잔소리만 없으면 하루에 게임을 14시간씩만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해.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답을 하죠. 한숨을 쉬면서 야, 좋은 대학을 가야지 행복해지지. 그런데 이 대화가 단순히 연령에 따른 대화가 아니고요. 둘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입니다. 청소년들은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행복을 히도닉하게 정의합니다. 그에 반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성숙되어질수록 행복을 유다이모닉하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보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화 그리고 그런 갈등은 어찌 보면 둘이 행복을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와이프하고 곧잘 말다툼을 해요. 저는 무척이나 히도닉한 행복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와이프는 유다이모닉한 행복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에게 말하죠. 오빠 술 먹고 오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오빠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 그 건강을 해치니까 오빠의 행복을 해치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하는 거다 라고 와이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아니다. 네가 정말 나의 행복을 빌어준다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 새벽 4시에 와도 괜찮게
새벽 5시에 와도 괜찮게, 며칠을 술 먹어도 괜찮게, 그것이 날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아마 하승수 교수님도 강하게 동감하셨을 거예요. 자, 사람마다 이 행복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또 학자에 따라서도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각각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관적 안정감은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 정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 정서. 마지막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입니다. 즉, 주관적 안정감이 높다는 것은 긍정 정서는 자주 경험하고 부정 정서는 덜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는 이런 상태를 주관적 안정감이 높다고 하고, 이런 주관적 안정감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그런 상태가 바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제가 주관적 안정감을 측정하는 척도 중에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답변하셨나요? 그러면 저희 즉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는 이 점수를 다 합산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총점이 35점이 되겠죠. 그리고 35점에서부터 5점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점수를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내 점수가 5점에서 15점 사이다. 아주 소심하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내 점수가 16점에서 26점 사이다. 이 경우 좀 이렇게 크게 드셔도 되세요. 내 점수가 그 이상이다. 자, 그러면 혹시 본인의 점수가 33점 이상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더니 막 주변에서 찾으시는데, 이 SWLS라고 하는데, 이 SWLS 점수 같은 경우는 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몇 점이 뭐 IQ처럼 100점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5점 이렇지는 않고요.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약 28점 이상이면 몹시 행복한 경우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그 역시 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척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행복한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심리적 안정감, PWB인데요. 이 PWB는 총 6개의 하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PPT에 가져왔는데요. 보게 되면 먼저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내가 지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고, 다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자유로우냐, 즉 스스로가 얼마나 자율성을 느끼느냐, 마지막으로 자기 수용성, 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총 이 6개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즉 각각의 부분에 대한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펴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6개 하위 항목의 설문을 하나씩 뽑았는데요. 함께 같이 보시면, 사람들은 나를 잘 베풀고 나의 시간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즉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와 관련된 질문인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다수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도 나는 나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고수할 수 있다. 즉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율성을 갖고 있느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느냐 같은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인생을 목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내 삶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즉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하는 것이 PW입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나쁘냐 이런 질문은 꼬마 아이들이 그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아빠, 태권도하고 유도가 싸우면 누가 이겨? 똑같은 질문입니다. 서로 질적으로 다른 부분인 거예요. 행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서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른 거죠. 히도닉 칸, SWB는 인간의 정서적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이 PWB 같은 경우는 삶의 의미, 그리고 개인적 성장처럼 감정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복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PWB, SWB 두 가지 행복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럴싸하다. 그리고 연구자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실 텐데, 하나, 이것이 지금 나의 행복 혹은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즉 여러분이 일상에서 적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하실 수 있으세요. PW와 SWB는 연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이자 정의인데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거운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그 긍정심리학자 중에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아주 대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행복을 쉽게 정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10가지 긍정정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10가지 긍정정서를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 행복이고 행복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0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다 앞선 이야기가 연구실 속의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연구실을 뛰쳐나와서 우리 일상에서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는 10가지 정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joy, 즐거움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즐거움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즐겁다. 즐거움의 원천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딸은 아이스크림 하나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는 아이스크림 하나면 화를 냅니다. 각 개인마다 즐거움의 원천은 다를 수 있겠지만 즐거움을 느낄 때 표정은 동일해요. 에크만이라는 성격심리학자 혹은 정서심리학자가 발견했죠. 즐거움의 표정은 범문화적이다. 즐거웠을 때 그 환한 표정은 나이, 국적, 문화와 무관하게 다 동일합니다. 즉 인간의 본원적인, 가장 본능적인 정서라는 거죠. 그 정서를 느꼈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즉 아주 큰 즐거움을 느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 아이스크림 하나? 그게 무슨 큰 행복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긍정심리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는 겁니다. 잦은 빈도로 느끼는 행복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있었죠. 대한민국 역사상 로또를 두 번째로 크게 받은 280억인가요? 받은 그분이 로또 맞고서 5년 만에 재산을 탕진하고 사기 전과가 생겨서 경찰에 구속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또에 따른 행복 연구가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연구인데, 실제 미국의 로또 당첨자들 찾아가 봤더니 행복 점수가 크게 증가되지가 않아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안 행복해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인간은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댑테이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트레드밀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헬스장에 있으면 뛰는 러닝머신, 트레드밀 이펙트라고 하는데 인간은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쉽게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100억이 손에 들어왔을 때 기가 막히죠. 매일 아침마다 그 통장을 보면서 웃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뿌듯해지죠.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자신이 원래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강도가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바로 어댑테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즐거움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은 미칠 듯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댑테이션이 이루어지죠.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즐거움은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어댑테이션을 저는 매 학기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3월에 이제 심리학 개론 수업을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누가 1학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환한 미소, 세상을 얻은 듯한 표정, 그 자부심. 아, 야, 너 얼굴은 졸업생인데 네가 1학년이야? 뭐 이런 느낌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6월이 돼서 종강이 될 때쯤 되면 누가 1학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서울대 왔다는 얼마 큰 즐거움이었겠어요. 자신의 3년을, 길게는 6년을, 더 길게는 12년을 바쳐서 준비한 것인데, 그런데 그 큰 즐거움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한 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을 리프레시할 수 있느냐? 바로 빈도입니다. 자주 경험하시는 거세요. 끊임없이 아주 작은 일들로. 자, 지금 언뜻 보니까 견호하시는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우리 남편들이 갖는 일종의 미스, 환상이 뭐냐면 내가 정말 돈을 아껴가지고 결혼 기념일 같을 때, 생일 때 큰 선물 하나 딱 해주면 와이프가 와, 나에게 홀딱 반하겠지. 그리고 내 잘못을 다 사해주겠지. 그리고 이거 딱 해주고 나면 내가 이제 한 달 동안은 내 마음도 늦게 와도 아무 말 안 하겠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결혼하신 여자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큰 목걸이도 중요하고요. 그거 플러스, 그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퇴근할 때 집 앞에 있는 군고구마 한번 사오는 거, 그리고 자신이 먹고 싶어 했다고 하는 만두 사오는 거, 그런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빈도가 잦은 일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걸이는 디폴트입니다.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세요.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의 구글, 애플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을 한다는 기업들이 사원들에게 가장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즐거움을 키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구글 많이 아시죠? 너희가 일하고 싶은 때 일해라.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회사에다는 막 게임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스케이트보드 타게 해주고 즐거움을 최대한 업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즐거움은 우리를 스테이지 아웃해요. 즉 우리에게 아웃 오브 박스한 생각, 우리가 갇혀있는 틀에 갇힌 생각이 아니라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즐거움입니다. 구글의 창업자 그리고 구글의 임원진이 이 사람들이 뭐 사회 공헌을 위해서 그냥 돈이 남아서 직원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선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직원들의 크리에이티브를 끝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아, 내가 진짜 딱 스떡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영어에. 딱 어디 갇힌 것 같다. 더 이상 움직일 데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 박스부터 튀어나와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2005년도에 3명의 심리학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심리학자인 르보무여스키, 노라 킹, 그리고 에드 디너라는 이 3명이 논문 하나 씁니다.
그 논문이 크게 빅히트를 쳐서 미국의 신문들에 한 달 동안 계속 인용이 됐는데 뭐냐면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행복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를 찾아가 봤더니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즐거운 감정을 많이 느끼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아웃 오브 박스한 사고를 하니까 성과가 좋은 거죠. 같은 시간을 일해도 훨씬 더 즐겁게 일하고 또 그 안에서의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우리가 행복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정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은 어렵지 않다. 행복한 삶은 단 한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감사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수업 이야기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 하승수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꼭 녹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승수 교수님 몇 번이고 좀 되돌려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신 하승수 교수님께서 제 수업에 특강을 한번 오신 적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수업의 진행과는 큰 관련이 없는 생뚱맞은 액티비티를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서 노트를 적어보자는 거였어요. 그날 수업 주제가 성격장애였거든요. 근데 성격장애 강의는 3시간 강의 중에 한 1시간 40분 정도 하시고는 생뚱맞게 감사 노트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건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학생들이 감사 노트 적어봐요 하면 다 쭈삣쭈삣하죠. 쉽게 안 적습니다. 그런데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수업이 끝나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노니 뭐해 라는 생각으로 몇 자 끄적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업 가장 뒤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서 느꼈던 전율이 뭐였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쭈삣쭈삣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하나 적고 2개 적고 하면서 그 일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꽤나 훌륭하게 적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일이 모두 끝났을 땐 학생들의 표정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껏 밝아진 것이죠. 저도 여러분께 한번 권하고 싶은 게, 오늘 이 행사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동안 혹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10가지만 적어보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막상 적다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받을 일을 많이 받고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던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제 수업 때 항상 감사 노트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감사 노트를 한번 같이 나눠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좀처럼 학생들이 답을 안 해요. 뭐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어차피 답이 없을 줄 알면서도 발표할 사람 있어요? 없죠? 자, 그럼 다음 거 합시다 라고 지나갔는데, 지난 학기에 똑같이 제가 발표할 거 있어요? 했더니 저 끝에 있던 학생이 손을 듭니다. 자기가 발표하겠다는 거죠. 그 학생도 당황했고 다른 학생도 당황했고 제일 당황한 거는 저였어요. 너 발표하면 안 되는데,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굳이 발표하겠다니까 나와서 발표해봐라 했더니 이 학생이 아주 사소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맛있는 시금치국을 끓여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감사 이야기 들으면서, 야, 굳이 저것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대뜸 이 친구가 사수를 했대요. 근데 자신은
사소한 것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사수. 여러분 아십니까? 사수에서 한 번 더 재수하면 군대 가야 되는 거. 이 친구 사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감사한다. 그래서 저도 귀가 쫑긋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신의 재수했던, 삼수했던, 사수했던 이야기 아주 짧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뒤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신성한 강의실에서 연애질을 한 거죠.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중에 깨진 다음에 다시 와라. 라고 이야기했죠. 꽤나 감사는 간단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10주 동안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적게 한 것이죠.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일기를 적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세 조건인데 감사에 관련 쓴 조건, 그리고 자신이 좀 짜증났던 일들에 대해서 쓴 조건, 그리고 그냥 자신이 있었던 일을 썼던 조건이 각각 여러분이 보시는 첫 번째 감사 조건, 짜증나는 조건, 그냥 사건을 적은 조건인데 각 조건을 비교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조건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해서 더 만족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올 앞으로 일주일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했고요.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팠던 부분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하는 시간이 증가된 겁니다. 즉 스스로를 더 아끼게 된 거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자신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실천적 행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그 어떤 행동이 하루에 10분을 가지고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안 하고 있는 그 정서, 감사가 행복의 두 번째 정서입니다. 다음은 평온함입니다. 요즘에 심리학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트리트먼트 중에 하나가 마인드풀니스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일종의 명상 기법인데, 이 마인드풀니스와 관련된 중요한 정서죠. 스스로의 모습을 조용히 담아보면서 침묵 속에서 혹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이 고요함은 모든 연령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엑스트라오더너리한, 즉 아주 특별한 일을 해야지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또 행복해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성숙해질수록 일상의 작은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고요한 감정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관심입니다. 자, 이 꼬마아이를 보게 되면 이 꼬마아이가 지금 거북이를 보면서 뚫어지다 보고 있죠. 이 관심이라는 정서는 무엇을 알고 싶다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행복에 무척 중요한 요소임을 사람들은 많이 간과합니다. 주말마다 제가 딸이 둘인데 5살, 3살이에요. 주말을 보내는 게 큰 미션입니다, 저한테는. 특히 지금처럼 겨울 때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다 동일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 밤만 되면 카톡방에 불이 납니다. 너 이번 주말에 뭐하니? 뭐하니? 라고 할 때 의외로 되게 간단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마트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트 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제 아이가 왜 좋아하나? 혹시 마트 갈 때마다 뭘 사줘서 좋아하나? 해서 한 번은 그냥 마트만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안 사주고. 그런데 너무 재밌었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마트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는 겁니다. 자,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중요하냐? 우리 성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혹은 지금 연애를 길게 하신 분들, 우리 연애 초기, 결혼하기 전에 연애 초기로 돌아가 볼까요? 물론 대부분이 돌아가고 싶으시죠. 지금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는 지금의 내 배우자, 지금의 내 애인과 있는 게 너무 즐거웠죠. 전화 통화할 때도 벌써 우리가 2시간이나 전화 통화했어? 꼭 5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느냐? 그때는 배우자에게 혹은 자신의 애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런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한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저는 부부와 애인의 가장 큰 차이가 이 관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인 때까지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부부가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칙센트미하일이라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몰입의 즐거움을 쓴 사람이 말하는 정서, 플로우. 이 플로우야말로 칙센트미하일의 표현에 따르면 행복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로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관심입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플로우 느끼시죠? 그 애인하고만 있으면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지금은 내 배우자하고 전화 통화 5분만 해도 짜증나지만 그때는 2시간을 해도 왜 전화 끊냐고 서로 끊으라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셨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정말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갔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플로우. 즉, 한 일에 대해서 intense concentration, 정말 강렬하게 집중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가져오는 원천이 어딨냐? 바로 관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는 꼬마아이가 마트에 갔던 그리고 부부, 애인 간의 이야기였죠. 그거 말고도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대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취미가 중요하냐? 취미가 왜 행복의 선결 조건이냐? 바로 취미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해지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관심 대상을 끊임없이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플로우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희망입니다. 희망은 다른 긍정 정서와 아주 중요한 질적 차이가 있어요. 다른 긍정 정서는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정서예요. 즉 어떤 일이 잘 돼가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재밌는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정서죠. 하지만 희망은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장 부정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을 꿈꾸게 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여타 정서와 다르게 희망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느낀다는 점에서 행복과 무척 관련이 깊은 정서입니다. 다음으로 자부심인데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 무척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모델 표정 보면 물론 모델 컷을 찍을 때 우거지상을 쓸 수는 없으니까 웃고 있긴 하겠지만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매는 그다지 행복한 몸매는 아니에요. 실제로 도브라는 여러분 사용하시는 비누 있잖아요. 도브라는 곳에서 모델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일반인이에요. 리얼 뷰티 캠페인이라고 해서 도브에서 몇 년 전부터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냐면 모델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 있는 진짜 아름다움을 찾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옆집 혹은 주변 직장 동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얼 뷰티를 찾자는 겁니다.
근데 이 리얼 뷰티를 찾을 때 핵심이 뭐냐?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흔히들 말하는 헐리우드 몸매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대해서 당당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저런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아름다움도 나오고 진정한 행복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유쾌한 폭소예요. 여러분 최근에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웃으신 경험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그 경험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PPT를 한 일주일 정도를 준비했는데 일주일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게 이 폭소였습니다. 정말 웃긴 클립을 찾아야 되겠다. 반드시 찾고 말 테다. 제가 평소에 개콘 같은 걸 잘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안 좋아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저희 아이들이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틀어놓으면 와이프한테 혼나겠죠. 그래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폭소를 준비하면서 몰아서 봤습니다. 쭉 봤어요. 요즘에 핫하다는 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개콘에서 제가 잘 못 찾아서 그 코빅? 코미디 빅리그인가? 그것도 봤습니다. 그 중에 요즘 가장 핫한 코너가 갑과 을이래요. 그래서 갑과 을도 몰아보기 하고요. 다 봤는데 제 마음이 너무 메말랐나 봐요. 이 갈비뼈가 아플 만큼 웃는 거를 못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도 봤어요. 새벽 5시에 개콘을 보고 있으면요. 되게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그래서 재미없는 거 가져와서 분위기 싸하게 만드느니 말자고 스탑을 했는데 여러분도 웃는데 인색하시면 안 되세요. 유쾌하게 그리고 폭소 진짜 이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웃는 거. 남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멍청하게 그거 보고 왜 웃고 있느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 웃는 순간 그리고 그 웃음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바로 폭소, 유쾌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파이어, 영감이죠. 이 영감은 다양한 리소스에 의해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정말 true human excellence,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가 라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영감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영감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이 마치 껍데기만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자 나를 서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영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클립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줬던 클립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Who
inspire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스페이스를 불어넣어 준다는 뜻인 거거든요. 즉 우리가 인간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그 존재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인스파이어가 필요한 거죠. 즉 우리에게 어떤 스페이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Are you inspired입니다. 너 인스파이어드 돼 있느냐? 그 말은 Are you happy와 동일한 겁니다. 즉 인스파이어 되지 않았으면 그건 해피로 다가갈 첫 발자국도 못 뛰는 거죠. 이 영감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댑테이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저 클립을 보고 정말 지금 인스파이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곧 어댑테이션이 되거든요. 언제 그랬냐 하고선 잊게 됩니다. 이럴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인스파이어 할 수 있는 비디오 클립이나 글들을 도서관처럼 본인이 모으시는 거세요.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스페이스를 못 느낄 때, 내가 더 이상 인스파이어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스스로 인스파이어 나가시는 거죠. 인스파이어는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인스파이어 되지 않았으면 행복할 주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은 경외입니다. 어라고 하는데 영어로 우리가 진짜 거대한 자연과 마주쳤을 때 느끼는 경외감이죠. 지금 이제 이 그림은 나야가라 폭포의 모습인데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폭포다 싶어요. 아, 좀 큰 폭포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배 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크루즈를 타고서 제대로 폭포를 보는 거죠. 아래서 위로 쳐다보게 되면 정말 절로 경외감이 생깁니다. 이 경외감은 참 묘한 감정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자연에 대해서 나는 한없이 작다, 나는 정말 별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인데 그 감정이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꽤나 기분 좋은 감정인 거죠. 그런데 저런 경외감을 자주 느낄 수는 없지만 가끔 느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금 앞서 소개한 9가지 정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falling in love라는 표현 쓰잖아요. falling in love가 됐을 때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모든 종류의 감정을 다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느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같이 폭소도 할 수 있고 자신이 인스파이어된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아주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희망을 느낄 수도 있고 함께 경외감도 느낄 수 있고 사랑은 행복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인 거죠.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근데 사랑이 반드시 이성 간의 사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동성 간에 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느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10가지 정서를 본인이 반추해 보시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0에서 10점인데요. 0은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혹은 내 삶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최악 중에 최악이다. 10은 best possible.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내가 상상하는 가장 좋은 삶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0에서 10점에 지금 머릿속으로 답변하셨죠? 이 질문이 UN에서 매년 세계 160여 개국에 돌려지는 질문입니다. 즉 갤럽의 도움을 받아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거기서 사용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요. 각 국가 간에 랭킹이 맺어져 있죠.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덴마크,
스웨덴 이런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의 평균 점수가 약 8점에 좀 못 미쳐요. 한 7.8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답변이 7.8, 8점이었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 행복 정도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덴마크 국민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은 지금 41이거든요. 41을 쭉 가게 되면 6점이 살짝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점수가 한 6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값이 6점이었다라고 하면 아, 난 지금 평균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낮은 나라가 토고입니다. 토고 가장 낮고 그 밖에도 이제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르완다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내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포탄 소리를 계속 듣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3점, 4점이 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행복 점수가 3, 4점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행복은 토고 국민과 같은 겁니다. 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본인의 점수가 8점이든 3점이든 5점이든 여러분은 지금 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8점인 분은 10점의 삶을 사고 싶고 3점인 분은 8점, 9점의 삶을 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자 인간이 갖고 있는 미션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어찌 보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꼭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에이, 난 그렇게 해도 안 행복해지던데. 맞는 말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톡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은 어찌 보면 객관화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의 접근은 그 시작이 확률적이죠.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엔 당시만 해도 국가가 의료보험을 해주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기업을 다니시는, 기업에 다니시는 집에서만 의료보험이 있었고 일반적인 뭐 자영업을 하거나 그런 곳은 의료보험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쭈쭈바가 50원일 때 병원을 가면은 뭐 5,000원, 6,000원, 10,000원을 냈어야 되는 거죠. 꽤 큰 비용이었던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언뜻 못 가시는 거세요. 그래서 힘들다 하니까 옆집에 살고 있던 제가 맨날 돼지 엄마라고 불렀던 되게 뚱뚱한 아주머니가 종원 엄마 아주 좋은 비법이 있다. 관절염에 마늘을 빻아서 붙이면 그게 그렇게 좋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요법을 소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붙이셨어요. 근데 그 독한 마늘을 몸에 직접 붙이셨으니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꼭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낫는 과정이다. 그래서 원래는 2주만 붙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뭐 3주, 4주를 붙이신 거죠. 그러고서 뗐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으셨죠. 오히려 흉터만 남으셨어요. 너무 독한 마늘을.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엄마 이게 뭐냐고, 이게 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이상하다. 돼지 엄마는 아주 효과가 있었다는데. 그래서 돼지 엄마가 놀랐을 때 어머니가 뭐 농담 진담만 성토하신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나는 하나 낫지도 않았다 했더니 돼지 어머니가 좀 당황하시더니 아 그게 가르쳐준 사람이 내 시누이여서 그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알려줬으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흉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복도 잘못된 민간요법을 통해서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면 그런 흉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방법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실증적인 검증은 통과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행복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심리학자들 중에 행복과 관련돼서 가장 활발하게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심리학자가 르보미어스키라는 러시아 출신의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은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행복의 공식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행복은 다음과 같은 원천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바로 지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circumstance, 자신이 처한 환경이라는 거죠. 뭐 인컴이 얼마가 되냐,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등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40%는 자신이 선택한 액티비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공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는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바로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그 번역들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해서 행복은 50%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고 그 학자와 톡을 해보면 절대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전자가 50%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하고 결정이 뭐 그렇게 달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귀를 뚫는다, 귀걸이를 한다는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결정이 됩니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귀걸이 하고 안 하고는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은 받아요. 어떤 유전자?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 즉 여성들은 귀걸이 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남성들은 귀걸이 할 확률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귀걸이 하고 안 하고는 유전자에서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유전자가 여러분이 귀걸이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도 귀걸이를 해라 라고 명령하는 유전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남자분들도 에이 나도 가서 귀걸이 뚫어야지 뚫으시면 그만인 거예요. 실제로 유전자가 귀걸이 하는데 영향을 주는 영향률은 99%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99% 줬다고 해서 자신이 귀걸이 하는지 안 하는지가 유전자에서 결정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퍼센테이지는 꽤 높아요. 50%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50%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상황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좋게 하거나. 그런데 상황을 좋게 하려고 했더니 우선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쉽게 어댑테이션이 돼요. 즉 노력은 많이 들여야 되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돈은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야 되는데 막상 얻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스마트한 방법은 행복을 가져오는 액티비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3가지 방법도 이 액티비티와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행복한 일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개인차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매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감,
그리고 의미감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질 때 동시에 했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만큼 그 사람의 행복도를 결정해 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X축에 해당하는 것이 즐거움이고요. Y축에 해당하는 것이 의미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의미도 있고 즐거운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 뭐 데이팅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솔로들은 반성해야 돼요.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엑서사이즈 하는 거, 즉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이 뭐가 있냐? SNS 하는 거, 그리고 할 일 없이 인터넷 서핑하는 거, 멍하니 TV 보고 있는 거, 이런 일들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2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컴퓨터 앞에 달려가서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죠. 어떤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행복이 지금 광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탑 10 뽑으면 그중에 6권이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책들을 보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설명합니다. 뭐 참선을 하라, 남을 도와라,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 몸이 지금 약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보약을 해서 먹어요.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보약을 해서 먹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패스트푸드 먹고 있는 거죠. 막 술 마시는 거예요. 소주 마시고 만취한 다음에 건강해져야지 다시 보약 먹고. 줄담배 펴요. 그래서 건강해져야지 보약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약 정말 쓸데없네.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꾸는 거겠죠. 건강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본인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액티비티라는 겁니다. 액티비티만큼 중요한 것이 누구랑 함께 있느냐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통제하고 나서도, 즉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있는 것보단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해요. 제가 이 연구가 제 박사 논문인데 이 연구 논문을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이렇게 보다가 보통 그림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한 친구가 네 논문은 잘못됐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더니 저기 보이세요? 스파우즈? 배우자? 배우자가 저렇게 높을 리가 없어 그러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다 좋은데 다만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직장 상사 그리고 교수.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과 있는 것은 혼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지금 subordinate라고 나와 있는 부하 직원은 꽤나 의미 있고 재밌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상사는 부하 직원과 있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이 참 의미도 있고 재미있다. 더 시간을 보내야지 생각하고 있고 부하 직원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혼자 있고 싶고. 바로 이런 관계가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미생을 보면 계속 나오죠. 상사는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일종의 불일치가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여담이었고요. 즉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 회사에서 자신이 상사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여러분이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누구와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입니다. 자, 사회 비교는 우리가 셀프 컨셉, 나에 대해서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제입니다. 자, 본인이 얼마나 착한지,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본인이 얼마나 키가 큰지, 본인이 얼마나 예쁜지, 멋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다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공부했던 곳이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 하면 거기가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알래스카 빼고 가장 추운 곳입니다. 영하 20도 되면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서 반팔 입고 런닝해요. 평균 한 35도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인데 그곳에 누가 정착을 했느냐? 당시에 바로 북유럽 바이킹의 후예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딱 지역과 딱 일치하죠. 그렇다 보니까 미네소타 네이티브라고 하는 원래 미네소타 사람들은 키가 엄청 커요. 여자도 키가 1m 80도 크네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미국의 어떤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 부인만 알고 있었고 남편은 몰랐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키가 1m 95입니다. 거기다가 저 몸무게도 한 120kg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처음 했던 말이 You are so tall이었어요. 너 진짜 크다. 했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래요. 자기는 작대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죠. 그래서 You are so funny. 너 참 되게 재밌네. 했더니 정색을 다시 하면서 나는 진지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야기 들었더니 그 집에 형제가 7명이랍니다. 형제의 평균 신장이 2m 6인가 그래요. 자기 가장 큰 형은 미국 청소년 농구 대표였는데 2m 17인가 그랬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작다고 말했느냐? 가족에서 이렇게 사회 비교가 된 거예요. 그 집에서 이 친구 진짜 작은 친구가 맞아요. 아유 귀엽네 이런 거죠. 197한테. 이처럼 사회 비교는 우리가 삶을 살 때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 비교가 너무 과하게 이루어질 때가 문제인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건을 내자, 사건 내자. 부럽다. 취직해야 자료를 쓰지.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눕고 싶지. 아닌가? 아, 부럽다. 너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꽂혔는데 부럽네. 풀려라 3,800만, 풀려라 히로. 바카스. 건강을 지키는 동아제약. 뭐 아시겠지만 전 동아제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 비교 함정이함은 사회 비교를 통해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땅콩이죠. 땅콩이에요. 저도 그 땅콩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1등석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보통 1등석이 비행기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지만 15석 정도가 있습니다. 뭐 15석, 14석 이 정도가 있는데 뭐 A, 1번 A, 1B, 1C 이렇게 쭉 있다가 실제로 1등석을 타게 되면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 타보진 못해서요. 타게 되면 기장이 와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이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례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것을 오직 숫자 2B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만 그렇게 해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앉아 있어도 딱 그 2B 앞에 가서 오늘 비행 어떻게 될지 브리핑하고 마지막으로 경례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VVIP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제 지인 되시는 분께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뭐 대기업의 제일 안 된 분이 제일 넌 진짜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사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비행기를 탄 거죠. 탔는데 옆에 계신 분이 분명 1등석을 탔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서를 막 혼내는 겁니다. 비행기 뜨기 전에 막
자, 쌍욕을 하면 손대는 거죠. 이유인지는 이런 거예요. 너 왜 내 자리를 이 B로 예약 못했냐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분위기가 비슷한 겁니다. 그 회사의 부회장 이런 분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왜 쟤만 인사받고 난 인사 못 받냐는 거죠. 그런데 그 지인 되는 분께서 운이 좋게도 이 B에 앉은 분하고 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본 거죠. 가서 일종의 좀 기분이 좋게 하려고 대단하십니다. 인사도 받고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 뭐해? 남들은 다 자기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게 바로 사회 비교의 함정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으세요. 제 친구가 벌써 좀 시간이 지났네요. 제 친구 중에 대기업을 들어가서 정말 짠돌이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짰어요. 어느 정도 짰냐면 동창회를 자기가 소집하고 고깃집 끼케한 10만 원도 안 나와요. 거기서 신발끈을 정말 묶고 있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할 때인데 제가 음식값을 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5년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동창회를 하재요. 안 나가죠. 또 내가 돈 내라고? 아니래요. 우리 집으로 데리러 오겠대요. 그래서 네가 데리러 와라 했더니 이 친구가 당시에 막 나온 소나타 새 차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딱 세워놓고서는 타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나도 안다 내가 짰던 거. 그래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이 차가 너무 갖고 싶었다 하면서 저는 1시간 정도 가는 기간 동안 소나타 자동차의 재원을 다 외웠습니다. 몇 cc고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얄미워 보였는데 너무 행복해 하니까 저도 옆에서 아 그렇구나 했던 거죠. 동창회 가서도 그 친구가 거의 새 차를 산,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산 처음 친구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좋다 좋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하고는 친하진 않았는데 다른 친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가 온 겁니다. 그때 벤츠에서 2억 5천만 원 한 SLK 550 AMG를 끌고 온 거죠. 제 방금 전까지 자기 애인보다 소나타를 더 사랑하던 그 친구의 표정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둘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 친구한테. 그 벤츠를 끌고 온 친구한테 너무나도 비굴한 표정을 지면서 한 번만 태워줘. 그 이야기 한 거죠. 이제 돌아올 때도 그 친구가 다시 다행스럽게도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나타를 탄 친구가 데려다 주면서 전혀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소나타는 소나타잖아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행해졌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남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다만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의 스스로와 비교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지금의 현재를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내가 지금 성취한 것, 그리고 내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 하나 두 개씩 깨달아 나가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남들과 비교한다. 저희끼리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희 회장 되면 행복할까? 이건희 회장이 기분 좋게 다보스라는 큰 회의에 들어갈 때 사진 찍혔는데 그 옆에 만수가 서 있더라고요. 비교하면 이건희 회장도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카르페 디엠입니다. 제가 오늘 클립을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클립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구인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아주 명대사죠. 그런데 이 카르페 디엠이 제가 그 대사 혹은 블로그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가져왔는데 번역을 좀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를 즐겨라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현재를 잡어라입니다. 우리는 미래, 과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미래에 무엇이 다가올지 지금 통제할 수 없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부도난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재산 중에 30%가 남았어요. 그럼 그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썬큰 코스트라고 하죠. 매몰 비용에 사로잡혀서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어디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과거에 눈에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무슨 주식을 산대요. 미래에 이게 빅히트를 칠 거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말리시겠죠. 왜?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행복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의미 없고요. 내가 지금 참고 어떻게 하면 미래 좋아지게 더 행복해지겠지? 의미 없습니다. 미래 알 수 없는 것이고 과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현재를 잡으셔야 되겠죠. 심리학자들이 이 카르페 디엠과 비슷한 개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세이버링입니다. 음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끝까지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더 느끼는 거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세이버링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4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세이버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일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소나타 주인. 제 대학교 동기인데요.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졸업여행의 의미로 갔던 거죠. 그 친구 이미 취업을 했었고 저는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고 가는 길은 달랐지만 친구들 여럿과 함께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졸업여행인 만큼 우리 조금은 럭셔리하게 지내보자 라고 해서 호텔도 좋은 곳 예약했었고요. 좋은 곳에서 잘 지냈어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산통을 깨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야, 이 호텔 얼마냐? 그래서 얼마야? 야, 그 돈이면은 등록금 3분의 1이네? 이런 식의 이야기. 야, 우리 뭐 하자? 야, 그 돈이면은 우리가 한 달 식대인데 뭐 하자? 야, 그 돈이면은 우리 교통비인데.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밤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뜸 이러는 거죠. 야, 그런데 너 학교에서 하던 일은 다 끝내고 왔냐? 야, 나 지금 집에 회사에 가면 할 일이 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를 못 즐기는 거죠. 이 친구는 계속 지금 관심이 있지도 않은 미래, 어쩔 수 없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통을 깨는 거죠. 꼭 보면 있습니다. 우리 곧 중고등학교 때 보면 시험 다 끝나고 이제 야, 기말고사 끝났다. 집에 가자 하는데 갑자기 뛰어오더니 야, 근데 수학 7번 답은 뭐냐? 똑같은 행동인 거죠. 바로 세이버링은 지금 있는 일을 즐기는 겁니다.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이버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은 좋아할 일이 있으면 항상 몸으로 보여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실제로 보면 세이버링이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봤습니다. 표를 보실 때 지금 하이 세이버링, 로우 세이버링 봤을 때 하이 세이버링이 로우 세이버링보다 더 해피니스가 높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검은색 바와 이 흰색 바인데 검은색 바는 앞서 나온 4가지 전략을 자유자재로 즉 4가지를 골고루 사용하는 조건이고 흰색 바는 하나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결과는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단 그 4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함께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현재에 집중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웠던 그 시간으로 가끔은 되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적절히 사용할 때 여러분은 행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마 야, 그래, 행복이 중요해. 이제
오늘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더 행복해져야지라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훈련이 끝나셨어요. 이제 행복을 찾기 위한 1단계 준비는 끝나신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언을 하셔야 되세요. I choose happiness.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나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를 유혹하는 대상이 있겠지만 나는 바로 행복을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행복, 여러분의 삶을 행복과 성공으로 가게 되는 어찌 보면 진짜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